반갑습니다. 오늘로서 제 방송이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야, 하루하루 며칠 되지 않았지만 방송이 거듭될수록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내가 역시 문재인 전 대표하고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문파라고 하죠. 문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재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솔직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좀 적극적이고 좀 과감하고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히 말하듯이 이제 좌고우면이라고 하죠. 그런 행보를 그런 모습들만 계속 보이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자들 문파들은 이제 바위처럼 진중하다 어떻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그럼 언제까지 바위처럼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있을 거냐고 묻고 싶거든요. 그렇게 바위 하다가 서로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 임기 내도록 그 바위처럼 그렇게 있을 건지, 물론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 되면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를 거다고 얘기를 할 건데, 자기들은.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는 거는 타성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동을 그렇게 해왔으면 자기에게 그러니까 아주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행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30살을 기준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0대 후반 27, 28 그러니까 IMF 터져가지고 지정 합격했던 직장에서 합격 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김대중 후보를 그때 안 찍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조금 더 하자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4학년 겨울방학 때였죠. 1997년 12월 아마 19일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방학 때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투표 날이긴 한데 이제 투표를 하긴 안 하려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IMF라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일단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었나?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마음이 떠나가는 시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찍으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회창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경선에서 졌던 이인재, 피닉제라고 하죠, 요즘에. 피닉제가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출마를 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인재를 찍으려고 했었습니다. 이인재를 찍으려고 했던 이유. 이것도 참 우스운 이유입니다. 우스운 이유. 그냥 그 당시에 지금은 하고는 완전 다른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다카키 마사오. 그 당시에 뭐 박정희죠. 박정희를 좀 닮았다는 이유였죠.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그 신한국당의 후보로 나왔으면 아마 제가 찍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라를 그렇게 말아쳐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한 것 때문에, 그냥 투표를 안 하려고 했죠.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마 오후 한 4시쯤 됐었나? 그 당시에 큰형이 이제 그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큰형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러니까 이인제를 찍고 싶었는데, 자기도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회창이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게 진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긴 하는데 이재명 찍으면 뭐 안 될 것 같다라거나 찍어도 안 될 것 같다라거나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띄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형한테 한마디 했죠. 제가 아니 세상에 그딴 식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어딨냐고. 아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을 찍는 게 맞는 거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죄악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나은 악을 찍어주는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뭐 좀 짜증을 내면서 성질이라서 그래 이제 저도 그냥 가가지고 인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리듯이 그냥 자기가 맞다고 싶은 후보 찍으면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진짜 좋습니까? 진짜. 물론 완벽한 최선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대선 주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쨌든 완벽한 후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눈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로 끝을내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전 대표, 어쨌든 뭐 문제는 많죠. 그 문제는 문재인이라고 하던데, 뭐 덜쳐내려면 계속 덜쳐낼 것도 많은데, 뭐 오늘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문바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요 근래에 그냥 먼저 예를 한 가지 들면 지난달쯤이었습니까? 이상호 기자가 자기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2005년도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있었을 때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막았다. 특검을 막았다. 이 얘기를 했었죠. 정확하게 막았다는 표현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입장 표명을 요구했죠. 이상호 기자가. 그런데 항상 그랬듯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뒤로 빠져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던 홍위병이라고 완장질하는 두 명이 나와서, 특히 두 명이 나와서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상호 기자를 죽일 놈을 만들죠. 그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서영석이하고 조기숙이죠. 이 둘이서 팟캐스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상호를 죽일 놈을 만들면서 문바들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떼 같은 공격이 시작이 되죠.
뭐 수많은 댓글들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 댓글들이 제법 그 중에서 많이 차지했던 댓글들이 뭐였냐면 조기숙 그분도 그래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뭐 지금처럼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뭐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막냐? 그러니까 그 말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처럼 뭐 우병우 같은 그런 놈들처럼 막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했던 말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 말은 모순이 있는 거죠. 그 모순이 뭐냐면 이상호 기자가 특검을 막았다고 한 그 뜻은 뭐였냐면 삼성으로부터 참여정부도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느라고 특검 수사를 막았다는 얘기였거든요. 이게 무슨 바보 등신 아니면은 맥락을 보면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서 문재인이가 막았다는 게 아니고 힘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특검만큼의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막았다는 의미였는데 문바들은 이제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었기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들은 진짜 광신도 집단이 맞구나. 만약에 제정신을 가진 문재인 지지자라면 문바가 아닌 문재인 지지자라면 당연히 이상호 기자의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상호 기자의 말을 왜곡해서는 안 되죠. 그 의미를 반청 만들어 해석해가지고 개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천박한 짓거리를 하는 게 현재의 문바들이죠. 문바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박근혜를 물고 빠는 소위 박사모라는 것들이 하는 짓이랑 문바들이 하는 짓이 과연 뭐가 다른지 저는 솔직히 분간을 못하겠거든요. 똑같은 거죠.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진짜 공격을 해야 될 상대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고가 아니고 못하고 음악에 이제 넓게 봐서 우리 편이 뼈아프게 충고를 하고 지적을 하는 정당하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놈들이 자기들한테 썼던 그러니까 박근혜와 그 도당들이 문재인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 수법 그대로 다시 우리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거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말 비열한 짓이죠. 비열한 짓.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정말 제대로 적폐를 청산하고 하려면 저 종교집단 문재인교의 집단이 집권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제 채널에다가 올려가지고, 뭐 좀 멘트를 좀 달긴 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방송된 그 파파이스 133회였죠. 133회를 보면, 초반에 그 노스트라다무니에 보면, 김어준 총수가, 그냥 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변론을 해주고 있죠. 뭐였냐면은, 그 전주에 그 MBC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가 하는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 판정이 나면 뭐 승복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또 역시 소신 있게 답을 못 해가지고 약간 어버버거렸죠. 그러니까 뭐 승복은 할 건데 뭐 국민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총수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쳐놓은 뜻이 걸렸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김어준이도 문재인 전 대표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가 왜냐면 이전에 그 JTBC 뉴스룸에서도 그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는 바람에 손석희 앵커가 놀래가지고 재차 3차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그 파파이스에 직접 나와가지고 또 해명이랍시고 또 뭐 대도 않는 변명을 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문재인 전 대표가 직접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어준 총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이 상황을 만드는 데까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진정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어떤 그런 사명이 좀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비상시국이고 이 비상시국을 물려받아서 정상화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외교, 안보, 저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박근혜와 그 도당들이 늘 상일에 달고 사는 외교 안보 이거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외교안 특히나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샌드위치인데 이 샌드위치 위치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항상 얘기했던 자주적인 균형 외교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의 정상회담, 일본하고의 정상회담, 중국하고의 정상회담, 러시아하고의 정상회담에서 빠른 판단력, 그러니까 순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대화를 하다가 뭐 서로 요청을 하고 뭐 이 답을 하고 막 이 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문재인처럼 JTBC 뉴스룸에서 인터뷰 하듯이 MBC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가 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어버버거리면 흔히 요즘 뭐 시쳇말로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다 틀리는 거. 특히나 트럼프 제가 뭐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는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막 하지만 요 근래에는 나와서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부분, 사람은 좀 뭐 막무가내고 하지만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 딜러는 합리적이다. 그 말은 정말 이게 진짜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 일본 쪽 애들이 약간 좀 교활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뭐 더 하면 되지 덜 하지도 않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세계 최강대국 내 나라 정상들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그런 어떤 역량으로 회담을 주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외교 정상회담에서 주도권 빼앗기면 그냥 나라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어떤 자질 부족인 사람을 그 똑똑하다는 김어준조차도 정확하게 지지자들이든 아니든 간에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냥 변호해주는 데서 딱 그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뭐 정권을 가져오는 거는 뭐 확실하니까 그냥 일단 그러면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뭐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기사도 며칠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의 경우가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박근혜가 죄송합니다. 박근혜가 머리에 든 게 없는 진짜 무식하다는 걸 다 알면서도 닭깎이 마사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산업화의 공이 크다고 뭐 문재인도 그러고 안희정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07과 3 그런 후광에 힘입어서 뭐 부정선거 있긴 했지만요. 어쨌든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검증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이끌려서 그런 걸 보면 북한보다 솔직히 나은 게 뭐가 있는지 솔직히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솔직히 북한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왕조 시대보다 못한 그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북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뭐 자유라거나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어떤 뭐 체험이라든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오래전 왕조 시대보다 더 구시대적인 어떤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좀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들의 힘으로 어쨌든 항쟁도 하고 혁명도 하고 뭔가를 필요해서 이만큼 일궈냈는데 그 바탕에서 이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돼야 되는데 계속되는 감성팔이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어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저도 어이가 없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노무현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지난 7년, 8년 동안 도대체 민주당과 문재인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비겁하게만, 비겁한 행동들만 했지 않습니까? 비겁한 행동들만. 그리고 그 비겁한 행동을 문바들은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러한 행동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저쪽 세력한테서 자기들이 공격받았던 형태보다 더 비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격을. 이래서야 나라가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구속하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깜깜하죠. 그리고 또 어제였습니까? 안희정 지사가 무슨 선의다 뭐다 이제 또 얘기를 해가지고 또 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전 대표하고 또 옥신각신하고 결국에는 오늘인가 안희정 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이제 또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안희정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대충 알겠는데 자기의 어떤 선의라는 말을 변명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논리, 갖다 붙이는 용어들이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이게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용어와 화법을 사용하더라고요. 20세기의 어떤 지성은 해석,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21세기는 통섭, 솔직히 제가 보기에 통섭이라는 말을 아마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도 상당할 텐데, 그런 인터뷰 자리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일반적인 국민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용어들을 써가면서, 아니, 그게 무슨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할 거면 강단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보고, 중학생도 보고, 고등학생도 보고,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노인들도 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대학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온갖 다양한 계층, 연령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뉴스에서,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지식 자랑을 하려고 나온 건지, 오죽했으면 손석희 앵커도 제차 3차 질문까지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한 달 전에 뉴스룸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할 때 동문서답으로 해가지고 손석희 앵커도 당황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제도 당황하죠. 이게, 저는 솔직히, 이 부분, 이것만 가지고도 자질평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솔직히 볼 게 없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손석희 앵커가 물었던 게,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계속 하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묻고 싶었던 거 전혀 못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일 이제 핵심을 찌르는 걸 하나 물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대선 자금.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의 질문의 의도는 제가 보기에 이거였죠. 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2003년도에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거를 갖다가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어차피
인터뷰를 하든 이제 나중에 그 대선 토론을 하든 하면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또 엉뚱한 소리를 했죠. 엉뚱한 소리.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한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뭐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거기서 또 손석희 앵커가 또 재차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나중에 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일반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도 지지율을 보니까 안희정이가 20%를 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TV에서 저렇게 이제 저기 모습들이 밝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뭔가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작용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연합신문에서 처음에 먼저 나왔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이젠 사이다 안 한다. 정책 행보로 이미지 변신.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선의 논란에도 비판 자제. 선명성에 매달리지 않을 것. 근데 일단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제도 하고 오늘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처럼 막 이렇게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지금 온 언론에서 지금 또 도배를 하고 있는 기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뭐 경향, 전국 매일신문, 중앙일보, SBS, 한겨레 다 이런 용어들을 쓰죠. 제목을 그렇게 뽑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이 국민들에게 이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뭐 너무 과격하다라거나.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이제 과격성을 뭐 벗어 던진다는 이런 식의 그릇된 이제 정보를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역시 저는 그러니까 이거만 보더라도 언론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시장을 후보를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 이제 중에서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비형 문재인, 지사형 안희정, 투사형 이재명.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모호함, 안희정 추상성, 이재명 불안감 극복이 과제라는데 도대체 이재명 시장이 불안한 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가 분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분석에서 시작해서 독자들한테 이제 그릇된 정보를 심어주는 거죠, 계속. 이게 제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흔한 예를 하나 들자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든 부산이든 뭐 지하철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시 뉴스 첫 곡지로 나오는 보도의 첫 단어가 뭐냐면 시민의 발을 묶어놓고 불법 파업한다고 그런 식의 멘트를 합니다. 근데 그럼 지하철 노조가 만약에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시민의 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게 파업입니까? 아니 그 기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장이 급여를 다른데 절반밖에 안 줘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급여를 올려달라고 파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그 논리라면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고 자금량은 그대로 다 채우고 파업을 하는 것만이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친 사업주가 급여를 올려주겠습니까? 아니, 나 같아도 당연히 안 올려주죠. 생산에 차질이 전혀 안 생기는데 굳이 그 노동자들한테 급여를 더 올려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파업을 하건 말건.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보도하고 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이제 뭐 불법파업 이런 어떤 용어를 계속 듣고 자라면 파업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일단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죠. 저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 파업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 죽일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죠. 그걸 언론이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확대 재생산된 그릇된 정보 그리고 가진 자들 1%, 0.1%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랬듯이 안희정이가 그렇듯이 단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고 이 한 표현 자체도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도 어차피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는 거는 가진 자들이 불안하다는 거죠. 가진 자들이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불안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선비형 문재인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거 아마 조선시대 때 선비가 들으면 진짜 아마 한 번 더 차기를 할 어떤 그런 어떤 이 표현이죠. 선비가 뭡니까 선비가 임금한테 가는 날 일이 있으면 광화문 앞에 멍석을 깔고 죽기를 각오하고 간언을 하는 게 그게 선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이 그 전통적인 선비의 개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무슨 얼어 죽을 문재인이 선비라는 건지 그리고 안희정이가 또 무슨 지사 지금 아마 도지사라고 이제 이렇게 지사형이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맞죠? 도지사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소위 진보라고 그 뭐 솔직히 진보도 아니죠. 솔직히 뭐 한겨레나 뭐 경향이나 이게 솔직히 무슨 진보입니까? 그냥 보수 매체지. 엄밀히 말하면 그 조중동은 그냥 꼴통 신문이고 이런 어떤 진보를 참칭하는 어떤 언론조차도 가진 자들의 그 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은 힘을 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 기회 놓치면 뭐 답 없죠? 뭐 답이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만 돼가지고는 다시 정권 교체가 될 겁니다. 그것도 임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제 예상인데 추미애가 또 탄핵안 들고 또 달릴 겁니다. 아마 2년 3년 내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 문재인이가 청렴하다고 하는데, 아,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청렴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파라는 것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말 진짜, 딱 옷 딱 물고, 박근혜를 물고 빠는, 무조건 추종하는, 저 집단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고, 주변에, 알려야 됩니다. 이 실상들을,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뭐 오늘도 벌써 뭐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못했던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내일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